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2월 26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파업 지도부 일부가 경찰 검거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습니다. 사태 장기화 조짐 속에 그동안 화물 운송에 비해 여파가 제한적이던 여객 쪽에서도 운행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파업 참가율은 정부와 사측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은수미 의원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첫 준비기일 공판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서 열리는 준비 성격이지만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은 격돌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측 소송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최광희의 영화 쉐킷에서는 영화 변호인의 흥행 이유를 찾아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희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조선일보 38면에 실린 칼럼을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조선 칼럼입니다. 또 칼럼 박스 안에는 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목이 조선 칼럼이고 외부 기고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르다라는 식의 안내 멘트가 없다는 점에 제가 유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목, 정부 당당히 민영화 관철해야. 이런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을 쓴 사람은 외부 기고자입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영용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 칼럼을 달았단 말이죠. 우리 신문의 입장과는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그 안내문이 없단 말이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레일은 계열사 설립은 민영화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없는 사생결단의 헛된 싸움이다. 코레일은 계열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영 개선을 꾀하려 하고 있지만 코레일이 정부 투자기업으로 남는 한 의도하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코레일이 갈 길은 철도의 민영화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실천하는 것뿐이다. 백보를 양보해서라도 철도가 공공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적자가 체질화한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바뀌지 않는 한 철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주인 없는 조직은 조직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다.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 대부분은 사보다는 공이 우월하다거나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그릇된 개념에 그 근원이 있다. 공이 사를 대체한 것이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는 완전히 몰락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조선일보가 이 조선 칼럼이라는 이름 아래 당당하게 정부가 민영화를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철도 민영화를 말이죠. 지금 정부는 철도 민영화 아니다라고 열심히 손살에 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말하자면 민영화를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것인지 이 세간에 퍼진 민영화 반대 여론을 더 자극시키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칼럼이 오늘 실렸습니다. 그런 여론 눈치 보고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민영화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추진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보수 집권 세력이 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서발 KTX 계열사 이 자회사 설립이 실은 철도 민영화 아니냐라는 것을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따라 차라리 이참에 그걸 숨기지 말고 아예 민영화 맞다. 민영화 맞으니 관철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 기사들이 네. 오늘 여러 면에 많이 나왔군요. 예.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민영화 의도. 뭐 오늘 조선일보가 왜 그 민영화하면서 감추냐 이러고 있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철도 노조 이 지도부 가운데 수석 부위원장이죠. 박태만 부위원장. 네. 이분이 지금 조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철도노조 조계사를 불법 파업 성소로 이용하지 말라. 불법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법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시설이 언제까지나 소도 같은 성소가 돼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박태만 부위원장이 있는 조계사 극락전에 일부 불교 신도가 찾아가 퇴거를 요구했다. 불법 파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찰을 이용하지 말라는 불교 신도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저는 사실 사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불교 신자 중에도 이런 현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지금 조계사는 이분들을 끌어안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설에 없습니다. 자, 극히 일부의 그 내용을 전체 불교 신자들의 인식인 양 이렇게 사설이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오늘 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이런 공세적 아젠다 세팅을 보면은 현 정부의 그 어떤 의도 전략과 상당히 유관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대체 인력, 그 대체 인력이 곧 낮아빠질 상황이다. 쓰러질 상황이다. 이러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책임한 행태로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3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 중인 한 기관사와의 인터뷰인데요. 익명의 인터뷰입니다. A씨라고 되어 있는데 파업 참가자들 먼저 복귀하면 매도당할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 파업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집행부도 선택의 폭이 좁을 것이다. 이것이 정치투쟁으로 변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노조 내부의 균열, 착동이다. 네, 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기사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사례 하나를 찾아서 예. 그것을 기사 제목에까지 실는다면은 네. 코레일 사측 인사 중에 한 명 인터뷰에서요. 예.
나는 왜 코레일 최현혜 사장이 예. 수소 자회사 설립 기존에는 민영화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는지 모르겠다. 예. 정말 불편하다.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인터뷰도 할 수 있죠. 청와대 내부의 인사 인터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지난 주말인가요? 촛불 집회 때 자신은 철도 노조가 아니다라고 밝힌 코레일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 민영화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조선일보가 실어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선일보가 우리는 보수 신문이고 우리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이익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의 사시가 이겁니다. 불편부당. 어느 편에 서지 않는 불편, 어느 쪽 당파에 서지 않는 부당. 불편부당. 그거였어요? 예. 저는 보면 불편한 신문, 부당한 신문?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불편부당이, 바로 조선일보의 사시입니다. 자, 동아일보의 전략은 뭐냐. 지금, 2005년 참여정부 당시에 노사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자동 승진, 전보 제한, 이런 독소 조항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승진하고, 이 보직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식의 독소 조항을 만들어서 노사 간 이면 합의를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철도노조가 철밥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원들이 승진이나 전보 걱정 없이 불법 파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 요구로 후생비가 펑펑 쓰인다. 부모상 때는 1인당 150만 원의 부의금이 지급되고 업무 외의 질병 때도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체 노동자 내부에서 철도노조 귀족노조 아니냐라면서 내부 균열을 또 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선동아가 이렇습니다. 자, 방송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연 취소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철 전 사장, 얼마 전에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모셨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KBS YTN 채널A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모양이죠. 자, 지난 23일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1TV 뉴스토크 오늘의 이슈 코너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이철 전 사장. 자, 이 자리에서 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임삼진 연구위원은 KTX 별도법인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찬반 양쪽의 패널로 해서 이철 전 사장을 이제 출연시키기로 한 거죠. 반대쪽의 편에 선 분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전날 KBS로부터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경찰의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서울 경향신문사 건물 입구 유리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간 지 약 1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KBS 측은 영장 집행 행위가 타당했나라는 법률적 이슈로 결국에는 넘어가는 바람에 법조인으로 패널을 변경하게 됐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이철 전 사장 정도면은 코레일 전 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대 패널, 그러니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인 임삼진 연구위원과 격이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격이 높은 사람을 출연 취소 통보를 했단 말이죠. 참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도 방송 연출진의 한 명으로서 이런 식의 출연 취소? 참 이거는 통상적인 예로 보기 힘듭니다. 자, 또 YTN 뉴스인과 채널A 종합뉴스에도 이철 전 사장이 출연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자, 23일에 말이죠. 근데 그날 오전 이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YTN 쪽은 이철 전 사장을 단독 출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균형을 위해서 사측 의견에 동조하는 패널도 함께 출연시켜야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섭외를 취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반대 패널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철 전 사장을 취소시킵니까?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채널A 관계자도 처음부터 한쪽 입장만 이야기할 것 같은 인사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를 찾은 것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 채널A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주 채널A가 뭐 한쪽 편에 선 사람들만 잔뜩 불러다 놓고 이 편파 방송을 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철 전 사장 KBS YTN 채널A
뭐 연달아 출연 섭외가 와서 섭외까지 해놓고는 취소 통보를 또 받았다.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정권 눈치 보기 의혹이 아니냐, 혹은 오더가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차원에서 취소했다라는 해명은 예. 이건 뭐 딱 봐도 거짓말이고요. 예. YTN이나 채널A처럼 예. 여권 관계자 섭외력이 뛰어난 언론사에서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뭐 최현희 사장을 섭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말로 예.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의원들 나와주십사 그렇게 정말 섭외를 뭐 해도 어마어마하게 섭외를 합니다, 진짜. 안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예. 아니 뭐 코레일 측 관계자들 나와달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나올 텐데. 예. 자,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도 역시 철도노조 파업 무력화 이 프로젝트에 일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에 무슨 내용이 실렸냐면은 공기업을 나눠서 경쟁 체제를 도입했더니 공항공사 두 곳 다 알짜됐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한국공항공사가 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죠. 네. 공항공사가 이제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 1999년 이렇게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갈렸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의 국제선과 나머지 거의 국내선을 이 한국공항공사가 담당을 하고요. 제주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유럽 가는 이런 국제선 노선을 담당하는 그런 공항공사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 당시에 99년에 노조가 수익이 악화된다라면서 반대를 했는데 현재는 한 해 수천억 원의 흑자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철도도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식 있는 기자라면은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노선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노선이 다르면은 당연히 이건 경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수서발 KTX 자회사,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코레일의 KTX 노선 겹치는 게 80%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민영화 논란 이전에 네. 이런 그 상품이 같은 거잖아요. 예. 같은 상품 80%가 같은데 예. 그걸 나눠서 이 상품, 이 회사 상품, 저 회사 상품 나눠서 판다는 것 자체가 예. 일단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1호선, 지하철 1호선 타시는 분들은 코레일 전동차가 오기도 하고, 서울 메트로, 전동차가 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아실 겁니다. 코레일 전동차, 그리고, 서울 메트로 전동차. 이게 운영 주체가 다르죠? 코레일은 뭐 국가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 겁니다. 근데, 이용하는 분들이 말이죠. 코레일, 박근혜 정부 거니까. 타지 말아야지. 서울 메트로. 박원순 시장. 휘하 아니야. 저거 타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노선이 80%나 겹치는데 무슨 경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또 인천공항공사와 또 이 한국공항공사는 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을 갈라서 두 개의 공기업 갖는다. 누가 그걸 뭐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수서발 KTX 자회사가 역시 그 공적 그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민간에 매각될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철도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칼럼이라는 것이. 예, 조선 칼럼에서는 아예 민영화라고 이미. 민영화를 하자 또 이러고 선수를 쳤고요. 예, 이 중앙일보 기사. 물론 이제 기사 내용 중에는 일각에서는 이 철도 경쟁과 관련해서 시설이 중복되기에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소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 이 기사가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열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만은. 예. 지금 김용민 PD가 비유해 주신 네. 그러니까 지하철 플랫폼에서 고객이 예. 서울 지하철 노선을 탈 것인가? 예. 아니면 네. 1호선을 탈 것인가? 예. 사실 그 일부 구간이 겹치잖아요. 예. 이제 다른 노선들이 이제 뭐 얽히고 설키면서 예.
그 승객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운영 주체가 달라도 경쟁 요소가 아니다라는 걸 예.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예. 좋은, 쉬운 비유 사례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예. 한국일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 민영화 해외 사례를 짚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영국의 런던에서 뉴캐슬 구간이 432km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이 423km 구간입니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런던에서 뉴캐슬까지 얼마의 요금이 들어가느냐. 1인당 28만 1,160원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은 어떻습니까? 57,300원입니다. 영국의 이 같은 구간이 5배 정도 더 비싸다는 얘기죠. 자, 원인을 전적으로 철도 민영화로 돌릴 수는 없지만 민영화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운영과 시설을 동시에 민영화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던 민간 회사가 신호체계 점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나치게 감축했다가 1997년과 1999년 대형 열차 충돌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철도에 있어서 시설 안전 그리고 보안 이런 것들은요. 사실 잘해야 본전 아닙니까? 네. 돈은 또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줄여도 사람들이 모르겠지. 사고 나기 전까지는. 이래 가지고 비용을 축소하다가 이 큰 사고를 맞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정부는 2002년 시설 부분만 다시 공영화를 했는데요. 자,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일본 같은 경우 대도시 도쿄, 오사카를 빼놓고는 지금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했더니 7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가 적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200여 개 회사가 경쟁 체제로 전환한 독일은 어떠냐? 철도 공기업인 독일 철도 주식회사가 간선 노선의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 체제로 보기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예를 두고 본다면은 철도 민영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분이 앞서 조선일보 칼럼이 김영용 전남대 교수네요. 경제학과네요, 무려. 예. 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시고 이 칼럼 쓰신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공방이 거센 가운데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서발 KT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코레일이 지분 41%를 갖는 수서발 KTX 신규 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은 아무래도 민영화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는 또 하나의 매각 대상 공공기관을 만들 것일 뿐이라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면 되는데 계속해서 매각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일 뿐이라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른바 레토릭일 뿐 이건 결론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지분이 100%인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매해 정부 예산의 지분 매각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현우석 부총리가 수서발 KTX 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봐야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민영화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그런 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매해 이런 매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새누리당 정권 아래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려는 그런 정부의 계획. 얼마 전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승환 교통부 장관의 이런 말은 결국 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 이런 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한미 FTA 또 EU FTA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외교통상위원장이면서
통상관계 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새로운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이 철도 민영화를 불식시키면서도 FTA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원칙적으로 코레일이 아닌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철도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는 코레일만이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놓았습니다. 철도 사업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1일 이후 노선에는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심사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으면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EU FTA도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은 개방하지 않지만 신설 노선에는 심사를 거쳐서 면허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 자본 참여가 원천 봉쇄된 코레일 자회사를 미리 선정해서 면허를 내주려는 방침은 결국 국내외 다른 민간 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협정의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미 FTA, 한 EU FTA를 누가 추진했습니까? 누가 완성을 했습니까? 이 현 새누리당 정권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외통수를 맞는 격입니다. 자회사 설립해놓고 나면 네. 국내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총리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심정이 진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국제협정을 맺어놓은 나라에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EU 여러 나라의 국가 정상과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국 철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약을 받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약을 받아와도 그 대통령 또 바뀌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지도 못할 그런 그러니까 다시 조선 칼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솔직하게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맞다. 네. 그러나 당당하게 관철하자. 차라리 이 의견이 저는 솔직하고 담백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로 아니라고 하면은 뭐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요. 법 제도 하에서 살고 있어요. 이 정부가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 개정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 FTA 위반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허 발급 앞으로 안 해준다. 매각을 하게 되면은 면허 취소시키겠다. 공기관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 다 그야말로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쪽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야 됩니다. 돈 되는 노선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그 철도와 관련된 조달협정 개정 그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철도 분야가 개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박수 받았잖아요. 박수 받은 것 같고 프랑스어 잘해가지고 박수 받은 것처럼 이게 사람들을 오도시켰어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수서발 KTX 법인 이거 지분이 41%가 코레일에게 있고 그리고 59%가 공공기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관이다. 공기관 지정해 줄게. 그리고 만약에 이 지분을 매각한다. 그러면 면허 취소할게. 이런 약속을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러나 민간에게 이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 규정 이 자체가 한미 FTA, 한 EU FTA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ISO인가요? ISD인가? 갑자기 까먹었네. ISD, 예. 죄송합니다. ISD, 국가 간 투자자 소송,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어차피 이걸 자회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민영화를 사전에 다 계산해 놓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따지고 보니 그렇네. 이런 식의 정부 반응이 나온다면 이 정권은 무능한 정권인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하는 쪽, 지시한 쪽, 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예. 하여튼, 정부는 국민들에게 믿으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왜 못 믿느냐? 그러면, 경향신문사 안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거기에 철도노조 집행부 없다. 이렇게 민주노총이 얘기했을 땐 왜 안 믿습니까? 자기들 말은 믿고, 남의 말은 안 믿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오늘, 한겨레 예는 대처리즘식 강경 대응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대처리즘이 뭡니까?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했던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의 이런 무지막지한 리더십을 대처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제 김무성 의원이 최연예 코레일 사장을 보면서 대처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은. 자, 대처 말고도 레이건 낙가선에도 노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결을 했고 결국 이긴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 민영화. 이런 것들이 2차 대전부터 유지된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그런 부각되고 시장 만능이라는 국제적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30년 동안에 어떤 현상이 빚어졌는가, 민간에다가 이 공공의 역할을 다 맡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회 양극화, 공공성 후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만 도리어 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그것도 그야말로 완력으로 이런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겨레 3면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제목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입법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안 통과 못 시킨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란 겁니다. 자, 안상수. 여기서 안상수는 전 인천시장 안상수가 아니라 전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를 말합니다. 보온병 포탄의 그 주인공. 그렇습니다. 보온병 안상수. 우리 보온병 안상수 형님의 정치적 마수하면은 바로 이 홍준표 경남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또 2011년 당시에 한나라당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맞붙었고요. 아주 심하게 충돌을 했었습니다. 둘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에 맞서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안상수 전 대표가 나서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2의 빅매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 둘의 사이가 경쟁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선에서 아마 피튀기 나는 그런 대결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둘 다 심한 내상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 이제 곧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쏙 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쏙 뺐다고 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네요. 예. 참. 사랑의 교회. 제가 사망이라고 잘못 얘기할 뻔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서 또 추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교인들인데요. 이 교인들은 지금 서초동 법원 앞에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런 교회당에는 가지 않고요. 옛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정현 목사 쪽의 사랑의 교회가 옛 예배당 문을 모두 용접해 놓았다고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비판 신도들의 예배를 막은 꼴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예정보다도 30분 늦게 예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겨레 9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조선일보를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비판하는 신도를 폭행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반론 보도가 실렸네요. 사랑의 교회 쪽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알려왔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오신 기사 중에서 네. 코레일 방만 경영 철도노조 파업을 하는데 예. 뭐라고 할까요? 노사가 그동안 뭐 서로 좋게 네. 조합원들 승진, 직원들 승진 잘 자동적으로 시켜주면서 예. 그렇게 해서 방만해졌다라는 동아일보 보도들이 기사.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방만 경영의 출발이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향신문 오면 예. 네, 부채 17조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는 그런 예. 기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사 좀 따로 소개해드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기사입니다. 자,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막간 퀴즈입니다. 검찰이 이제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직 의료계 어른들이 중개분들이 나서서 가지고 이 철도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도록 중재에 나서달라, 이런 강력한 심정으로 문제 드립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명동성당, 2번 조계사, 3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은 3번까지만입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3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죠.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남수단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구체적으로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한빛부대가 어디에 먼저 지원을 요청했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인데요. 국방부 대변인은 한빛부대장이 유엔 임무단, 유엔 평화유지군을 유엔 임무단이라고 부르는데 한빛부대장이 유엔 임무단에다가 타약 지원 요청을 했고 유엔 임무단에서 미국과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자기들한테 지원을 먼저 요청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불명확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쟁 지역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국방부나 합참이 일본한테 탄약을 받는 데에 따른 정치 외교적인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로 한일 간의 외교 마찰까지 빚어지는 양상이더군요. 예. 일본은 한국한테 자기들이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하려는 꼼수를 쓴다. 이런 반응이 일본 국내적으로도 나왔고 또 한국 국방부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걸 보고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군 부대장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도움을 줬다는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에 한국 국방부 쪽에서는 일본 말고 미국도 탄약을 줬지만 미국은 조용히 있었는데 일본은 홍보용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일본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만 한국에 탄약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쟁점에서 진실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하지 않은 우리 군 쪽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본이 탄약 지원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도 여러 곳에서 분명히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수단 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 한빛부대 근처에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유혈 사태가 촉발됐는데 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전 후에 한 10여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정부군은 그저께 반군의 거점인 보르 지역, 여기가 한빛부대가 주둔한 지역인데 여기를 탈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전지대에서는 계속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기지에 포탄이 떨어진 거는 그저께 24일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였는데요. 기지 밖 4km 지점에서 정부군하고 반군이 교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박격포탄 2발이 기지 안 한빛부대 막사에서 300m 지점, 그러니까 네팔군 구역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네팔군 몇 명이 찰과상을 당했는데요. 한빛부대는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민간인 보호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병력을 5,500명 더 보내서 최대 12,5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분쟁 지역의 대화를 촉구하는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남수단 사태가 커지면서 더욱 절실해진 평화의 메시지를 교황이 발표했는데요. 남수단 분쟁을 비롯해서 모든 전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수단 말고도 시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이런 데에서의 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 평화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보통 예. 성탄 메시지 하면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 문제를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탄 메시지도 종합적이면서 성탄 메시지라는 거는 워낙 때가 그런 때라서 근본적인 전쟁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구체적이었다는 게 과거 다른 교황들보다 좀 차이점이었습니다. 무력 분쟁에서 납치되고 상처받고 살해당하는 많은 어린이들,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기고 병사가 되기를 강요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이주민들의 존엄을 기원하면서 이탈리아 연안에서 수백 명의 이주민이 선박 침몰로 몰살당한 비극 이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당부를 했고요. 또 인신매매를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 전야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저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장벽, 여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장벽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이 팔레스타인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을 선언했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난민 캠프에다가 공중 폭격과 탱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3살 배기 여자 어린이가 숨지고 일가족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시리아에서는 내전 발발 이후 12만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성탄 전야에도 반군이 점령한 북부 도시 알레포에다가 정부군이 공중 폭격을 감행해서 이날만 15명이 숨졌습니다. 알레포라는 곳은 원래 교전이 치열한 곳인데 아주 치열한 곳인데요. 최근에 정부군이 반군 근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지난 9일 동안 3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험악한 말들이 나왔어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장성택 처형 후에 김정은이 일선 군부대를 시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움 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이 사람은 장성택 처형 후에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최룡해도 전쟁 후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 이런 똑같은 말을 연설로 했습니다. 네. 이 남측에 공개 질문장을 보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 이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공개 질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는데요.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이명박 정권의 대결 정책하고 무엇이 다르냐, 또 외세가 우선이냐 민족이 우선이냐 등등 7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놓은 대남 입장문, 이런 성격의 문서였는데요. 연말에 이런 공세적인 자세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종 입장은 1월 1일에 발표할 신년사에 담길 예정이고, 특히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이 어디로 갈 건지 여기에 대한 실마리도 신년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전선 부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는 소식도 있죠? 탈북다 단체들이 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백마고지 인근 공터에서 대북 전단 4만에서 5만 장, 그리고 초코파이, 과자 같은 것들을 대형 풍선 30여 개에 매달아서 북쪽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이런 전단 살포는 김포에 있는 애기봉 성탄트리, 여기는 북한이 반공화국 심리전이라고 반발하는 이 트리를 안 켜기로 한 것과는 요 대북 전단 살포가 좀 제도적인 상황인데요. 애기봉 트리는 2004년부터 안 켰다가 2010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켜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도 굉장히 유동적이고 해서 올해만큼은 안 켜기로 했습니다. 네. 이 결정은 잘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정부가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애기봉 트리를 안 킨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전단 날리기를 금지했다가 이게 여름부터 슬그머니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휴전선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무척 좋아하는 이성한 경찰청장. 농성 현장도 아니고 여기가 파업 현장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자리 아니었겠어요. 거기에 경찰 병력을 서울지동대 병력 전체를 다 동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모자들이 현장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검거하면은 불법 파업이 해소가 되고, 또 불법 파업이 해소되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거기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에서 여기 없다고 통보를 했잖아요. 경찰이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전직 총리 이해찬 민주당 의원에게 법에 대한 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이성한 청장. 그리고 체포영장 누구한테 제시하게 돼 있어요? 본인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체포영장은 다른 사람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왜?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막는 거를 풀어달라는 의미로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지 영장을 제시하는 건 본인한테 제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제시도 못했잖아요, 영장을 본인한테는. 이렇게 상황을 저질러 놓고도 뭐가 당당하다고 못 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이해찬 의원에게 야단 맞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발언 때문. 정보와 작전 모두 실패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실패한 작전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작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작전을 했는데 못 잡을 수 있지 않냐. 그게 총장의 태도입니까? 못 잡았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5천 명이나 기동병력을 동원하고도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을 못 잡았다고 하면은 무능한 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고 한 거라면 그게 공직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없는 데 들어갔으면은 잘못된 정보력을 가지고 작전 미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작전에 오류면은 오류라고 사과를 해야지. 대통령한테도 나 작전 실패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통령한테 왜 못 잡았어 그럼 작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자세가 잘못돼 있어요. 법을 좋아하는 경찰은 왜 커피 믹스를 절도했을까? 민주노총 건물에서 커피 믹스 2박스를 훔쳤어요. 경찰이 도망갔어요. 불법은 엄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절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거 찾아서 처벌하십시오. 의원 저도 보고 받았고요. 그 내용 조사해가지고 처벌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떨고 불편을 주고 걱정을 끼쳤는데도 못 잡았으면은 난 그 사람들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 파업 행위가 정당하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직무 집행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옷을 벗으세요. 그 정도 무능하면은. 옷을 벗으라고요.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50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계종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어제 종단회의를 열어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은신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계종 입장이 나온 뒤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고 검거를 위한 추가 병력 투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노조가 종계회의 중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어제 오후 철도회관 내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불가피하게 피신했지만 이른 시일 안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조계종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철도 파업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빛부대 기지 인근 4km 지점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발생해 한빛부대에서 300m가량 떨어진 네팔기지 영내로 박격포탄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빛부대 장병들의 피해는 없고 현재 장병들은 영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대세의 흐름을 보고 최후의 선택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 조평통 서기국은 박 대통령의 이름을 지칭하며 이 같은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고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대결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가 선정한 올해의 여자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홈페이지에서 2013 올해의 여자 선수상 수상자로 김연아를 뽑았습니다. 남자 선수로는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스페인 선수 라파엘 나달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에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눈 또는 비가 오다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약 7주 만에 첫 변론 준비기일 공판이 그제 열렸습니다. 증인신문 등의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성격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네, 그제 열린 24일에 열린 준비기일 예. 소송 절차상 어떤 단계인지요? 소송 절차상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을 좀 정리하고요. 네. 앞으로 본안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그 대리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죠. 네. 본격적인 본안 재판 자체는 구인 전원의 재판관이 참석해서 심리를 네. 하는 단계고요. 네.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 절차는 수명 재판관, 그러니까 그 중에서 3명이 네.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죠. 네. 그러면 공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판의 일종입니다. 네. 준비 절차라는 게. 예. 준비 기일이 열렸다고 하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해서요. 예. 네, 준비 기일. 법률 용어여서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 기일이 또 지정이 되나요? 네. 준비 기일이 또 있습니까? 1월 15일 날 2회 준비 기일을 지정을 했죠. 네. 그때는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네. 제출한 증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네. 주장 부분을 현재까지는 쟁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네. 어떤 주장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주장했었는데 쟁점 기일에서 정리된 쟁점을 중심으로서 공방을 몇 차례 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준비 기일이 1월 15일 이후에 또 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지정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청구한 것이 그 위헌정당 청구 말고도 예. 정당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분리되는 건가요? 그렇죠. 병행 심리를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될 거고, 그게 아마 가처분 별도로 중간에 별도로 신문이나 이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가처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뭔가 좀, 긴박하게 결정을 빨리 요구하는 사안인 경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법재판의 경우, 특히 정당 활동 같은 경우는 독일의 예를 들면, 네. 독일이 사회주의 제국당, 네. 판결은, 결국 위헌 판결로 위헌 정당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 경우에도 5년 동안 심리가 열렸는데 가처분 결정을 5년 동안 하면서 심리를 하면서
그중에 홍보 행위만 네. 못하도록 했고요. 네. 독일 그 공산당 판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하면서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달리 실질적으로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니까요. 네. 정당 활동의 일부를 중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판단할 겁니다. 네. 어제 쟁점을 정리했다고 보도가 됐고 또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쟁점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강령 부분, 우선 네. 그 통합진보당이 2011년도에 네. 그 법률적으로는 종전 부분을 해산하고 네. 국민참여당과 네. 참여당과 합당 형식으로 신설 합당 형식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보면 법인격이 다른 거죠. 그 전거와 그 이유가 다른 건데.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전 민주노동당의 활동까지 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네. 그 이후 것만 삼아야 되는지가 이제 그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강령의 그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네. 이 부분이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는지, 네. 민중주도 경제 체제 주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건지, 네.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에서 코리아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네. 주로 강령은 주로 요 정도가 문제될 거고요. 네. 활동 부분은 이른바 아로 조직, 네. 아로 조직이 어떤 통합진보당 자체의 활동은 아니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일부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행위를 네.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 평가한다면 그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이 네. 부분이 이제 주로 활동에서는 주로 문제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요건들이 다 갖추어졌다는 전제하에 네. 과연 통합진보당의 해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해산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소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정당 해산의 필요성, 일종의 비례성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지, 대략 이 정도가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진보당 측에서요. 그러니까 예. 소송 대리인단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 그 위원장단 청구가 그 해산 심판 청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를 이번 소송을 통해서 따져본다고 그 부분도 들었는데.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죠. 그것도 쟁점으로 포함이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정당 해산 결정이 나면 그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쟁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요건이 닿았고 해산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헌법의 자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효력이 국회의원의 를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그 해석의 논란이 있어서 네.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법무부 쪽, 청구인 쪽에서는 당연히 자격 상실한다고 보는 거고, 우리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헌법에 명면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네. 네. 그다음에 이게는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쟁점들을 보면 이렇게 논의하는 순서가요. 다투는 순서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예.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절차 문제, 그러니까 심판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강령이 위헌적인 것인지를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또 아로 사건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때 연루된 이 당원들 네. 이들의 활동을 진보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볼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위헌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네. 그때 그러면 정당을 해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리고 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면 의원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따져가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순서입니다. 가처분 쟁점은 또 별도로 정리가 됩니까? 가처분 부분은 이 부분의 본안 부분의 쟁점이 다 포함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을 필요하다면 네. 가처분의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지금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정당 활동을 예컨대 당원들 모집이라든지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문제, 네. 일상적인 당원 활동을 모두 정지시켜달라고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네. 그 중에 범위의 문제인데, 이제 독일 공산당, 독일의 사회주의 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홍보 행위만 그 정지를 시켰거든요. 네.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난 11월 15일에 네. 그 분기별로 지급되는 그 정당 보조금. 네. 네. 그걸 앞두고 정부에서는 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일찍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시점은 넘어섰고요. 예. 그 다음 시점이 2월 중순이 되겠네요. 그때 한번 실질적인 필요성이 따져질 만한 실익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는 게요. 네. 정당의 보조금 주장, 법무부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네. 이게 통합진보당에 정부 보조금 주는 것이 아깝다는 논리인데, 네. 헌법상의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 문제는, 네. 해산하지 않으면, 네. 헌법 질서가 붕괴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보조금 지급한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출마시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이런 게 가처분은 뭐냐면 현재 중지시키지 않으면 네. 폭력혁명이 일어나거나 네. 전국적으로 테러가 일어난다는 그런 급박성입니다. 네. 근데 통합진보당에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체제 자체가 붕괴 위험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판관 정족수 문제가요. 네. 그 본안에 대한 판단과 가처분 판단이 똑같습니까? 아니 이제 본안에 대한 판단은 그 구인 중에 6명이 위원으로 판단을 해야 위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반면에 네. 가처분 같은 경우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네. 정당 해산과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어서 네. 이게 통상적인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처럼 이 가처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7명의 재판관 중에 4인이 찬성하면 가처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 규정 자체를 정당 해산 사건에도 준용을 하게 된다면 네. 정족수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가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임이 없었고 네. 결국 가처분도 그 본안에서 판단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처분 인용을 한다면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아마 논리가 헌법적 관점에 봐서 합리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로 할 것인지 과반수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죠. 네. 과반수가 아니라 7명 중에 4명. 아, 7명, 왜 7명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엔
7인의 재판관 각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 결정을 하는 경우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리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에서라도 예. 그리고 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법에 위임이 없기 헌법에 때문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예. 3분의 2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쟁점들 가운데서요. 예.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본질적으로 다투게 될 예. 그런 쟁점은 어느 겁니까? 우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활동 편하 그 강령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하고 활동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인데요. 네. 현재 강령 중에는 특히 이제 법무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민중주도 경제 체제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뭐 등등 다 주장하고 있는데 네. 진보적 민주주의 문제하고 네. 통합진보당의 통일 강령인 코리아 연방제. 네. 이것이 강령에서는 두 가지가 좀 크게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활동 부분은 이제 아로 관련된 활동이 네.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네. 그 부분이 헌법에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아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저게 그러니까 우선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네.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문서 기록 송부 촉탁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반대 해석을 한다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같은 경우는 확정될 때를 기다려서 판단해야 된다고 네.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로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그 증거 능력도 없고 그런 실체가 없다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아직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헌법재판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심화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인 신청을 해서 정인 신문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 헌법재판소도 그 적어도 1심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심리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1심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요. 예.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난다면 예. 그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그 헌법에서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고 1심과 항소심과 대부분 판례가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헌법 판단은 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그 확정 판결에 판단된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네.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요. 네. 예를 들면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네. 뭐 아로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정당 해산은 아니다 이러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의 중요한 근거가 아로가 된다면 예. 아로 사건이 재판 중인 상태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네. 형사재판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네. 할 때는 물론 가능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서 네. 그 변호인단에서 민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나눈 이런 그 아로 사건,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이런 그 증거를 조사하는 이런 기준, 예. 형사소송법이냐 민사소송법이냐 예.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 엄격한 증거만, 네.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재판부가 그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되는 반면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관계없이 다 제출되고 네. 그 부분의 신빙성 여부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예컨대 뭐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게 수집된 증거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재판부가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네. 받지도 않죠.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아로의 그 사건의 그 국정원의 증거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 특히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녹취록,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아직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이미 청구인들이 증거로 제출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위법 수집 증거는 그 증거 세계에서 그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네.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 네. 이 부분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네. 또 이제 이 정당 해산 심판이 정당에 대한 국가 형벌권 발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네. 민사소송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네. 물론 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도 올해 국회에 입법 개정 청원을 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바꿔야 된다고 지금 아예 그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차이가 예. 이게 좀 뭐 형사소송법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예. 용어가 현실적 나오니까 차이점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 문제죠. 네, 그런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형사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예. 국정원의 녹취록, 예. 그 아로 회합 녹취록을 증거로서 보겠다라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군요. 일단 제출은 받는데 네. 이제 재판관들이 1심 판결을 전에는 이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1심 판단에서 결국은 증거 능력이 배척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가치는 두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그 헌법재판소 재판부가요. 예. 법무부에 증거자료 보완을 했어요. 11월 14일이던가요. 예. 어떤 내용으로 보완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보완이라는 것은 아마 그 공안검사들이 재판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네. 예컨대 우리가 책 중에 일부를 증거를 내려면 네. 이게 어떤 책이고 그다음에 몇 년도 발행한 책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책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네. 해서 전체를 내라. 네. 그다음에 정체 불명의 어떤 문서 이런 부분들도 출처나 이런 것 명확히 하고 판결 같은 경우도 검사들이 1심 판결문만 확정됐는데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1심 판결만 낸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전체를 다 내라 이런 취지예요.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여쭤보기가 좀 어렵겠네요. 변호인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예. 변호인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는데요. 혹시 이번 소송 대리인단에 포함된 변호사가 몇 명인지요? 20명입니다. 20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길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강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맥락과 영화 흥행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화 변호인. 네. 초반 흥행 성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죠. 네. 수요일 저녁 때부터 이제 상영을 했으니까 전야 개봉이라고 하는데 정식 개봉일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개봉 첫 주말 17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네. 어제가 또 크리스마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탄절 하루 동안 무려 64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드디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11만 명인데요. 지금 흥행 속도가 이전에 다른 흥행한 영화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네. 7번 방의 선물 이런 영화들의 흥행 추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들 영화들보다 관객 동원 추이가 하루 정도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라면은 7번 방의 선물도 1000만 넘었고요. 광해 네. 왕이 된 남자도 10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예.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뭐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이라면은 내년 1월 말쯤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가톤급 흥행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쟁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던데요. 영화 네. 용의자. 네네. 용의자 개봉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흥행 추이는 꺾이지 않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용의자가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했는데 용의자가 좀 복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변호인이 계속 흥행 관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위로 용의자가 좀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도 용의자가 변호인의 벽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흥행이라는 게요. 한번 그렇게 어떤 그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요. 네. 그 관성이 있어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배급과 그다음에 영화 마케팅 또 관객들의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뭐 200만 명 정도는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변호인이라는 작품은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굉장히 지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일부 포털 사이트의 그 네티즌 평점이라는 데서 네. 그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대거 그 이른바 별점 테러를 매겼죠. 그래가지고 1점을 계속 매기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극단적으로는 3점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개봉하고 난 뒤에는 많은 관객들이 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지금은 8점대로 또 훌쩍 뛰어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서 네. 영화를 본 분들만 평점을 매기는 점수는 그거보다 더 높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봉 전에는 영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게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별점 테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나중에 뚜껑이 막상 열린 뒤에 관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열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흥행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특히나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그 시대의 공기와 어떻게 맞물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흥행한 영화들을 한번 쭉 살펴본다면은 결국은 그 당대의 관객들이 가장 결핍하고 있는 것, 또 가장 열망하는 것.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과 열망. 네. 그 시대의 관객들이 의식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뭔가 자신들이 갖고 싶으나 가질 수 없었던 것, 혹은 정말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한국 영화가 딱 매치를 시켜줬을 때, 한국 영화가 그것을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 이것이 광범위한 흥행, 하나의 현상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대박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00년에 굉장히 많은 흥행을 했던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전에 물론 쉬리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이 분단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룬 한국 영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접근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 공동경비구역 JSA가 하필 당대에 그렇게 많은 흥행을 높은 흥행 수치를 기록하게 된 데는 역시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로써 이루어진 그 남북 화해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화해하고자 하는 데 대한 그 관객들의 열망 이런 것들을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수렴을 했고 그것이 거대한 흥행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가운데 또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도 뭐 2003년에 개봉하긴 했습니다만 배경은 80년대였어요. 80년대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하필 21세기에 이 영화가 흥행했을까를 또 따져본다면은 역시나 80년대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관객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기억을 소환하면서 공권력의 무기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그 당대의 관객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괴물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물이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공간에서 출몰한 괴물이라고 하는 상상력의 소산이긴 한데 그 괴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관객들이 가지고 있던 무의식과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분석을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소시민들의 어떤 안녕을 해치는 그런 어떤 위약적인 존재. 그것이 뭐 영화 속에서는 뭐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제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당대의 관객이 느끼는 또 공포의 대상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흥행, 1000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해의 왕이 된 남자 같은 영화는 왜 흥행에 성공했을까요? 글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영화가 작년 대선 전에 개봉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선 전국 이전에 사실은 리더십,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서민적인 리더십, 이것에 대한 관객들의 열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결과는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대선 전국 이전에 그러한 관객들의 열망이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씨가 연기한 하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충족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일종의 대리만족을 안겨줬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 명 이상의 대박 흥행을 터뜨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또 반대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이것 역시 대선 결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설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가 좀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기 딸과 그 생사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생리별을 생리별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따뜻한 그 감방 그 동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 딸과 또 조우하게 되고 이런 그 눈물겨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드라마 자체는 굉장히 극적이죠. 사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개연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극적인 가운데 그 사회적 약자가 뭔가 이렇게 어떤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올 초에 그러니까 2013년 초에 관객들에게 상당히 어떤 눈물을 선사하는 그런 그 드라마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파적이다라고 하는 분석,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번 방의 선물이 왜 그때 당시에 1000만 명 이상의 예상외의 흥행몰이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2013년 초 혹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어떤 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 좌절 이런 데 대해서 일종의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깔아줬다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7번 방의 선물이 흥행을 한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울고 싶었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울고 싶은 관객들 뺨 때려준 영화였죠. 네, 울고 싶은데 뭔가 좀 그래서 실컷 울 수 있었어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정말 극장을 나오자마자 뭐 대부분 화장실로 향해서 그 눈물을 훔쳐내고 닦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왜 지금 흥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 흥행 영화들의 사례를 든 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른바 친노적인 그런 성향의 영화 그리고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흥행적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냉소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일정 정도는 뭐 틀리지 않은 분석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을 미화하거나 숭앙한다기보다는 그분이 통과했던 한 순간 그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공기를 재구성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적 공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말하자면 80년대의 그 반독재 운동이라든가 혹은 그것이 쭉 이어져서 폭발하게 된 87년의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러한 80년대 이 우리 한국의 그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하필 그것이 관객들에게 유의미한가? 네. 왜 그래서 300만 명 이상의 이런 돌풍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본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결핍 그리고 열망 이 두 가지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결핍,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 네. 이 두 가지가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의 흥행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과거의 기억을 우리 최 평론가님 표현대로 소환해냈지만 네네. 소환이 되는 게 그 결핍의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제나 영화는 그 시대의 관객들의 무의식과 조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과거를 회상한다고 해서 그게 과거의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화 변호인을 보시면서 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이 이 변호인의 흥행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변호인이란 작품에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또 이런 영화에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면의 씁쓸함을 좀 안겨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영화고 그 필요라는 점에서 대중과 광범위한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으로 지금 관객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1000만 명이 만약에 넘는다면 많이들 불편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일까요? 그 네. 여러 가지 화제 중에 네. 뭐 이른바 티켓 테러가 있었다. 네, 조금 전에 뭐 그 평점과 관련한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티켓 테러는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언론 보도나 뭐 다른 그 정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봤자 너무나 그 소소한 아주 네. 어떤 그 흥행세에 흠집도 낼 수 없는 그런 그냥 발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지금 300만, 400만, 뭐 50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에 그렇게 해봤자 고작 뭐 100명, 200명 정도의 흠집을 낼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티켓들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멍청이라고 자인하는 셈이죠. 예, 그래서 네. 보니까 저도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홍보하고 있는 쪽에서도 네네.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배급사들도 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지나친 이런 부분에 관한 억측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워낙
어떤 지점에서는 좀 민감한 사안,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극장가 안팎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 변호인이 너무 지나치게 흥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떠한 종류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천안함 프로젝트 때처럼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만큼 참혹하게 망가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 자체가 실종된 채로 정부는 파업 지도부 검거에 마치 사활이라도 걸겠다는 듯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코레일 사측은 대체 인력 투입을 넘어서 신규 채용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지도부는 조계사에 들어가서 파업 장기화의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이번 사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일요일이요. 민주노총 건물 경찰 진입했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더군요. 네네. 네. 혹시 검찰이 재청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재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네. 이 사안 자체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굉장히 우스운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가간 아들이 부모님 댁에 갔는데 사람 잡겠다면서 무장한 사람들이 5,500여 명씩 들이닥쳤다 칩시다. 그러면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분탕질 치게 놔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저항을 하겠습니까? 5,500여 명 앞에서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라도 저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식, 국민적 상식에 비추어 보아서도 어쩔 수 없었던 사안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서 저는 경찰이 더 이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당일 연행됐던 130여 명의 연행자들은 다 풀려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보고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만 48시간, 그러니까 구속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2일 민주노총 본부 진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여러분들로부터 들어서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조계사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조계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하게 누가 계시는 겁니까? 지금 박종만 수석 부의장님 비롯해서 정확하게 4분이 있는 것으로 노조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다른 지도부들은 지금 현재 어디 계신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계사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보호하겠노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호하겠다. 네. 네. 일부 언론에서 신도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있다는데. 과거에 87년에도 명동성당에 몸을 의탁한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신자분들 일부께서
곤란하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조계사도 그와 유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하게 내보내면 당연히 구속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부 신도께서 굉장히 불편하시다라는 점은 알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계사가 당분간 보호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런 의견을 민주당 의원들도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조계사에 가시는 건가요? 오늘 지금 함께 가자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을 예. 비롯해서 네 분이 그 조계사 안에 계시다고 예. 했는데 김명환 위원장의 소재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모르고요. 네. 안다 하더라도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네. 뭐 조만간 네. 그 철도노조 측에서 발표한 것입니다만 조만간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네. 모습을 드러내서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것처럼 김명환 위원장도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저는 그건 노조의 결정이고요. 네. 다만 노조가 어떠한 발표를 하기 전에라도 네. 정치가 이렇게 실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국회에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조계사 방문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겠군요. 네네. 네. 그럼 가면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만 그러니까 몇 분 의원들하고 의논 중이라서요. 네. 어떻게 할지 시기는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는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면은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고 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 종단 대표자를 만나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다들 다 헌법기관이니까 중요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의 사안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에서도 좀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께서 그러니까 저희 일부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네. 방문해서 전 사실 조계사한테 상당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오직하면 종교 쪽으로 가셨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에 의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이고 또한 이분들도 저희들을 뽑아주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달하고 빨리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겠노라 이런 의사 전달을 저는 민주당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당 지도부가 가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계획은 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은요, 이런 은수미 의원 같은 분의 입장을 네. 오히려 철도 파업을 악화시키는 거다.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이번 파업을 악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에는 지금 오늘부터 그런 입장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철도노조가 귀족노조다. 국민노조인 철도를 지금 귀족노조라까지 호도하는 그런 여론 조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그것은 여론 조작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철도 파업이 불거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민영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을 했지요. 그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그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를 하셨어요. 같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리하고 일방적인 통행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부처 장관들도 이런 일방 통행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일방 통행을 하지 말고 대화로 나서서 파업을 조기에 종결시키자라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대로 요구를 하는 건데 네. 그것을 가지고 어느 쪽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노후를 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격입니다. 새누리당은 역사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예. 글쎄요, 지금 일부 행정부처에서는 그런 일방통행을 몰랐을 거라 그러셨는데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 저희가
일단 고용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국회에서 따졌어요. 네. 그랬더니 사전에 보고된 바 없다. 심지어는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조율을 했는지 아무런 자료를 지금까지 3일째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특히 공권력이 투입됐던 그날 그 고용부 실국장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도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네. 뭐 이 정도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16일 날 그 관계부처 합동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공안회의인 거죠. 이런데 이곳에 고용부 담당자가 참석은 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조차 고용부 장관이 보고를 못 받았노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고용부 장관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법 파업이라고 선언한 주체 중에 하나가 고용부고요. 네. 불법 파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고용부인데 그 네. 고용부 장관이 완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이건 일방통행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개 부처 이상의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글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관심이 아니라 예스맨인 거죠. 고용부는 사실은 이건 고용부로서의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부 장관 사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고용부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할 고용부가 사전 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도 없었다? 이건 그냥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는, 청와대가 지시하니 뭐 나는 사인이나 해주고 이러면서 성명서 발표를 하신 거죠. 예, 그 문제는 그 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네. 조금 전에 그 국민노조인 철도노조를 귀족노조로 낙인 찍어서 이렇게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철도노조는 어떤 면에서 국민노조인가요? 철도노조가 파업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아프게 기억하는 게 2009년 파업이에요. 예. 2009년 파업 역시 공공성 파업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을 꽤 했었는데요. 네. 2009년인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은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업조차도, 그러니까 공공성을 위한 파업조차도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또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몸속에 제가 DNA에 각인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뵈면 철도는 안전해야 된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이런 사고가 굉장히 확실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올해도 제가 철도 기관사분 장례식에 갔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공황장애를 아주 심하게 겪고 계세요. 계속 어두운 터널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네. 결국 공황장애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장례식장에서도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실만 한데도 사실은 이 조속한 해결, 특히 유가족을 위한 해결 정도를 요구하시면서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네. 그런 역사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2005년, 6년 혹시 KTX 여승무원 사건이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노라고 하고 불법 파견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이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철도 이 여승무원들이 노조원이 아니었어요. 예. 이분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약 1억 원 정도를 계속 지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졌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에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동조 파업을 하거나 연대를 하면 사실은 불법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참 그런 오랜 공공성의 역사, 연대 역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노조라고 부르지 누구를 국민노조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늘 일부 실문에 뭐 약속이나 한듯이 나온 것이 뭐 자동 승진, 전보 제한 등의 합의를 노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른바 철밥
소통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강한 파업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던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난 4월에 저희 환노위에서 최소한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 이전에는 해고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켰고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만약 해고하지 않고 계속 60세 이상까지 일을 하게 하는 이 법은 철밥통법이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노령화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괜찮은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나이가 드셨더라도 그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저는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철도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 성과 평가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예.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노동자는 일하는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의 인건비가 전체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높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부 발표로는 한 평균 6,8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노조도 평균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국민소득 한 2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4만 달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2만 5천 달러 정도가 되려면 혹은 이 평균 연봉, 그러니까 평균적인 연봉이 4, 5천 이상은 돼야 되고요. 4만 달러가 넘으려면 평균 연봉이 7, 8천이 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연봉이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미래를 열어야죠. 그것이 높다고 하면 그러면 4만 달러 이렇게 높아지는 국민소득 높아진 거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쭤본 게요. 그 인건비 수준이 아니라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 코레일 경영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공공 서비스는요. 이거 제조업하고 다릅니다. 네. 우선 공기업 전체 제가 이건 2010년 정도에 평가했었던 걸로 보는데요. 공공 부분 전체에서 인건비 비중은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철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예요. 의료업처럼 의료업이나 이런 철도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인건비 비중이 당연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워낙 이 서비스 비중이 높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철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주 곤란하고요. 네. 거기다가 철도가 적자가 나는 거 인건비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철도의 교통비를 낮추는 것을 정부가 그동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왔어요. 하나는 복지 차원입니다. 네. 교통비를 낮추는 건 시민들한테 복지거든요. 네. 대신 그것이 적자로 되는 것은 정부가 보존해 주겠노라. 이게 하나의 정책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화물 운송료가 낮으니까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운임을 낮추고 대신 그걸 정부 지원하겠노라. 이것이 정부 정책이었어요. 네. 이걸 지금 민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에게 지금 이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통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투자로나 복지로 볼 건지 아니면 부채로 볼 건지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나 실제 이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야 네. 되는데 네. 지금 전체 코레일 경영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 정도라고 하셨죠, 인건비가? 전체 공기업이 그렇습니다. 전체 공기업이? 코레일 비중, 코레일에서만은 다시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공기업의 인건비 포션이 약 5%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해도 서비스업의 특성상 높다고 비판할 수 없는데 그것이 마치 공기업 전체 방만 경영의 원흉인 것처럼 근본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타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이건 사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혹은 기업은 노동자 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고 기업 망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한 2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네. 임금 때문에 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상의 잘못으로 매번 망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 책임도 아닌데 정리해고를 당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정말 국민을 호도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코레일 부채, 막대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뭐 공항철도 문제라든가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 정책 실패가 하나가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 팔리지 않는 임대 아파트를 자기가 떠안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4대강 그 부채를 떠안은 겁니다. 네. 전력공사는 낮은 전기요금을 떠안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생산비가 100원인데 그것을 한 78원 정도의 교통비를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복지 차원을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하려는 복지 차원의 비용을 자기가 떠안은 겁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적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임금 요금 인상시키겠다는 것, 그 다음에 기업에게 넘기겠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죠. 체포영장이 청구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정답은 2번 조계사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